인사드리고 수업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습 목표가 594번째요. 불글잡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한자 구성의 3요소가 자형이 있고요. 자의, 또는 자음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자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야 돼요. 글자 형태가 왜 이렇게 쓰이는지, 뜻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의미 왜 이렇게 되는지 밝혀야겠죠. 자, 그 가운데 자음. 불글의 기본형은 북다죠. 이게 색깔과 관련된 뜻이란 말이에요. 색깔. 색깔이 구체적인 뜻이 없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물체를 들어서 북다는 것과 가장 밀접한 어떤 물체를 들어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어원학자들의 얘기하면은 이 북다는 어원이 불과 관련이 있어요. 불의 색깔이 북자리. 그래서 이 글자의 자형이요. 자형. 이 글자도 불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옛날 사람 생각이에요. 북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불을 이용했는데 고문자에 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불길이 가운데는 세게 타고 주변은 약하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서 표현으로 이게 불이지 북다가 아니잖아요. 북다가 불과 관련인데 불로 표현했는데 그 불로 표현하면 그게 불이지 북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북다가.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거 또 다른 형태를 추가시켰어요. 그게 바로 그렇죠. 사람이죠. 그래서 이 글자의 고문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사람과 그 밑에 타고 있는 불. 근데 이 사람이 두 팔과 두 다리를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큰 대자고 이것은 이제 호전하면서 불화자인데요. 글자인데 두 개 글자가 합쳐지면서 큰 대자는 이것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고 그 두 개 글자를 합쳐지니까 대자의 이것을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두 획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불글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게 큰 대자고 이게 불화자인데 북다를 뜻하기 위해서 큰 불로 표현을 해야 되냐 이거 큰 대자고 불화자가 쓰겠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오면서요. 오늘 글자가 정형화되는데 큰 불로 표현이 큰 불에 불빛이 붙기 때문에 북다가 됐냐 이거예요. 그럼 작은 불은 붙지 않은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죠. 이게 갑골문의 형태인데 갑골문은 상형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상형성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큰 대자를 뭘로 봐야 되냐? 이게 사람으로 봐야 돼. 이거 그대로 불로 보는데 불과 사람으로 봐서 풀이를 해준 것이 더 온전하다 이게. 불이 탈 때에 사람과 관련이 있는데 불이 타면은 불의 열기가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 노출된 부위 특히 얼굴 부위가 돼야 돼요. 불의 열기에서 붉어져요. 그래서 북다의 뜻이 나왔다고 것이 더 온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갑골문에도 불글적자가 안색의 뜻으로서 쓰이고 있어요.
얼굴세. 자, 그래서요, 불굴적자는 어렵게 보십시오. 불이 탈 때에 사람의 붉은 얼굴빛과 관련돼서요, 북다의 뜻이 이렇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것이 두 글자가 정형화 돼서 오늘날 글자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 유감스럽게도 음은요, 음은 글자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음을 인식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 북다와 관련된 형태하고 뜻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그때 이해가 된 뜻을 바탕으로 해서요. 뜻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다와 관련된 어휘들을 통해서 그 음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형태가 붉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십자라고 보니까 적십자라고 한다 할 수 있는 거죠. 적십자를 뜻은 적자. 붉은색의 등을 갖다가 적색등이라고 한다 이거죠. 붉은 빛이 도는 말이다 이거예요. 토끼처럼 잘 때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적투마라고 한다 이거죠. 이럴 때 쓰이는 적투가 바로 불굴적자이겠죠. 이때 현명한 한자 선생이라면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 어휘들을 갖다가 예시를 들어서 그 음을 갖다가 인지시켜 줘야 돼요. 현명한 한자 선생이라면은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한자 선생님들 국어사전을 많이 봐야 돼요. 저 한참 공부할 때 국어사전 엄청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국어사전, 큰 국어사전, 우리나라에서 나온 가장 큰 국어사전 2권으로 된 거. 국어대비국어사전. 그걸 맨 앞에서부터 끝까지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봤어요. 한참 사전 많이 들여다볼 때. 잠자려고 누울 때 국어사전을 갖고 누워요. 그걸 읽으면서 몇 장씩 아마 밤마다 10장씩 읽으면서 이렇게 잠이 들고 그랬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서 봤어요. 근데 이 적자가 북다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있죠. 아이가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나는데 그때 혈관들이 피부가 얇고요. 혈관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몸빛이 붉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갖다가 적자를 써서 적나라라고 그래요. 적나라. 적나라하다. 벌거벗을 갖다 써요. 벌거벗을 갖다. 납치할 때 쓴 거죠. 적나라. 고구마돼서 앞에는 니은나가 되고 뒤에는 보는 그대로 쓰고. 근데 이때 북다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과 관련이. 그래서 이 불굴적자가 없다 이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요. 가난한 데다가 의지할 바도 없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세적 성어가 뭐예요? 적빈. 그렇죠. 우리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이 말이 적빈 뭐라고요? 무의. 그렇죠. 적빈 무의예요. 적빈 무의.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데다가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이때 적자가 불굴적자가 없다 이 뜻이에요. 이 적자처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때 또 다른 상황 때 적수공권도 그래서 없다 이 뜻이에요. 적수공권. 아무것도 없는 손에 비어있는 주먹이다 이거예요. 빈 주먹. 지금 적빈무의 적수공권의 적자를 우리 선생님은 배워서 그러니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선생님들이요. 이 적자가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니까 인식애들 또 다른 뜻. 공산주의와 관련돼 있고. 적화야요. 그 공산화됐다 이거 적화됐다. 근데 왜 북다가 그러면 공산주의와 관련될까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니? 우리 저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이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소련. 이 소련의 당시 국기를 보면은 불거예요, 불거. 이 소련의 중심국이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그러죠? 러시아가 하면 서울에 유명한 여의도 광장인 것처럼 러시아에 무슨 광장이 있어요? 붉은 광장이 있죠? 붉은 광장. 러시아 사람들은 있죠? 북다를 아름다운 색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곧 붉은 광장이 아름다운 광장으로 인식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붉은색을 아름다운 색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의 인공지도 보면은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관련되는데 이제 글자를 갖다가요 이렇게 한 글자를 넣고 다양한 뜻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우리 수업이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뜻이요 북다와 위에 없다 뭐 공산주의 이런 뜻과 관련된 것은 뭐 길게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보고 요 붉은 글자에 쓰임을 넣고 얘기를 해보면은 요 부수에 들어가서 쓰이는 글자 가운데 익히 쓰이는 글자가 그나마 한 글자 정도밖에 없어요. 붉은 글자가 쓰임이 굉장히 많은 글자인데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줘서 뜻의 역할하거나 의미 역할하는 글자로서 익히 쓰이는 글자가 한 글자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가르친 사람인 거라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 글자가 뭐일까요? 그 글자가 뭐냐면 빛나는 글자예요. 이 글자 두 개를 쓰는 글자. 제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이기도 하죠. 이 글자가 쓰이는 이 크게 붉게 타는 빛이 빛난다 얘기해서 빛날 혁자인데 이 글자가 쓰이는 말이 뭐냐 혁적한 전공을 세웠다 할 때 쓰이는 혁자예요. 이게. 아마 사람 이름에 혁자를 쓴다면은 이 빛날 혁자를 쓸 가능성이 커요. 99.9%. 특별히 않는 이상 99.9%가 빛날 혁자를 써요. 왜 그러냐? 혁자로 쓰이는 한자가 뭐 가죽 혁자가 있다든지 뭐 바둑 혁자가 있다든지 그런데 누가 가죽 혁자를 쓰고 누가 바둑 혁자를 쓰겠어요. 이 박혁거 세울 때 쓰이는 혁자도 이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 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도 그나마 쓰임이 어휘로 쓰임이 혁혁하다 뭐 또는 박혁거 세 외에는 또 거의 없어요 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한자를 많이 알고 있으신 분이라면 무슨 소리냐 한 글자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요 앞에 저 글씨 좀 끄면 안 될까요 이게 환풍기? 아니 저게 뭐예요? 히터? 한 글자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사면을 하다 먹을 때 쓴 글자예요. 사면하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 뭐 일반 사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무슨 사자예요? 다 거쳐서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할 사자 아니에요? 자, 이 글자도 분명 붉을 적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글자가 하나만 있다고 그 옆에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알고 대답을 안 했는지 모르고 대답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 글자는 붉을 적자하고 상관이 없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붉을 적자하고 등그러미 합쳤는데 이게 붉을 적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요 글자의 고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불글 적자가 맞다면 아까부터 불글 적자가 어떻게 표현됐어요? 사람이 있고 불이 있었잖아요. 불. 그러죠? 그러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야 돼. 그러니까 고문자가. 그게 이게 불화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는 온전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불화자로 보이는 혀빼놓고 이것만 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실 뭔가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완이 된 거예요. 이 형태가 있는데 이걸 오늘날 이렇게 비록 쓰고 있지만은 정확히 이 형태를 바탕으로 글자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써야 되는 글자 이렇게. 불글적자가 아니고 무슨 자를 써야 돼요? 또역자를 썼잖아요. 또역자. 이게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인데 후대로 오면서 요 형태가 와병이 돼가지고 요 형태로요. 요 형태로 바뀌면서 오늘날 결국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야. 이게 이 글자가 또역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사실은 이 글자가 설문의자에도 또역자가 음역할 자라고 돼 있어요. 종 해놓고 칠곡자 해놓고 역성 이렇게 해요. 역생성이라고 돼 있어요. 역자에 생략된 글자가 음이었거든. 또 역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사가 역자에서 역자가 음역하는 글자야. 보세요. 이 역자가 사람이 있고 그다음 점이 있는데 이게 뭘 표현했냐면 점이 뭘 표현했냐면 사람 밑에 그렇죠. 겨드랑이. 이게 원래는 본래 뜻이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 이 글자가 또 역자가 원래는 겨드랑이를 뜻하는 글자예요. 또 역이 아니고 겨드랑이를 뜻하는 글자. 근데 오늘날 겨드랑이를 뜻하는 글자가 어떻게 써요? 육달월에 밤야자를 쓰죠. 애칙적 모를 때 쓴 글자. 이렇게 이 겨드랑이에 때를 쓰다니. 그러죠? 근데 육달월이 달라붙어서 겨드랑이를 뜨면서 밤야자가 음역하는데 밤야자하고 또역자는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쓰냐 이거예요. 밤야자의 고문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옛날에 이렇게. 여기 점 대신에 초생자 하나 더 들어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밤야자 또한 어떻게 돼요? 밤야자 또한 설문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종석 해놓고 역생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전역석자가 뜻의 역할을 하고 전역석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고 역자의 생략된 형태가 음역을 한다 이거예요. 역자의 생략된 게 점이 없어졌으니까 이 점이 없어졌으니까 생략된 형태를 본 거죠. 그러면 역자가 음역을 하는데 어떻게 야가 되냐? 입성자 기역자가 잘 탈압된단 말이에요. 수격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처럼. 그럼 뭐가 돼? 여가 되죠? 거기서 뭐예요? 야가 된 거야. 밤야자도 어떻게 돼요? 밤야자도 또 역자가 음역을 해가지고 야가 되면서 전역석자에 의해서 밤을 뜻하는 글자가 됐어요. 그 음역할자를 바꾼 거예요. 지금 이 전역석자에도 또 역자가 들어가 있는데 또 역자보다는 전역석자가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음에 대한 인지를 전역석자 더 많이 할 수 있는 전역석자로 바꾼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가 어떻게 돼요? 야가 단모가 돼서 아가 되고요. 아가 어떻게 돼요? 단모가 되면서 과일이 과실이 된 것처럼 사가 된 거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게 이것도 또 역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여기에서 여기 음역하는 야, 여기 여가 되고 야가 되고 아가 되고 사까지 왔다 이게 사. 이런 변화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오셨으면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알고 계시냐니? 그러니까 적자가 음역하는 글자 아니고 사자가 음역하는 글자. 역자가 음역하는 글자. 이 글자가 요 글자가 음역하는
또역자가 음역하는 글자들이 자치적자 이런 글자들 아니야? 출작할 때 쓰이는 자치적자? 요 글자가 적으로 쓰이는 글자 가운데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이 글자도 적자예요. 여기 자치적자처럼 이것도 적이에요. 개견자가 변하는데 개사승역병이 달라고 쳤는데 개처럼 대접을 받았어요. 누가? 오랑캐가. 그래서 오랑캐 적자예요. 오랑캐. 근데 오랑캐 적자 오늘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써요? 개사승역변에 보라자고 치죠? 요것만 피는 거예요. 이것만.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거. 요 글자도 또역자, 그러니까 이 또역자가 음역하는 글자인데 또역자의 글자에서 이 또역이라는 글자에서 요 부분만 생략돼가지고 요 부분만 오늘날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또역자에서 배워야 될 상황인데 또역자에서 이런 글자라든지 이런 글자라든지 또역자가 아니라 불거역자가 아닙니까? 뭐예요? 불거역에서 화자가 불화자가 나온 거. 아니 또역자예요. 또역자. 또역자에는 불화자가 없지 않습니까? 또역자가 이렇게 써 있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고문자에 요 부분만 남았다고 요 부분만. 그걸 불화로 이렇게. 예, 위에 거 생략되고. 그래서 이 글자처럼 이 글자도 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 또역자가 고문자에 이렇게 표현됐다고 있잖아요. 근데 생략이 돼가지고 불화자가 남은 형태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다고. 이 글자도 원래는 또역자가 음역하는 글자라고 해요. 고문자 부분 하나에 고문자. 근문 같은 데 들여다보세요. 요 글자의 근문에 들여다보면 요 형태가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개 형태. 이렇게. 요 형태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입의 근문에서부터 요 부분이 생략되어서 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나중에 또역자를 배우게 되면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인데 어쨌든 간에요. 용살서자가 나왔으니까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이제 끝까지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글자는 사실은 불글적자고 등그러움이 났지만 이것은 또역자를 위해서 와변된 형태라는 걸 가지고 그 또역자가 음역하는 글자들이 밤약자도 있고 또 뭐 자치적자도 있고 또 오랑캐 적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인 글자가 오늘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거죠. 이 글자에 다 요 글자가 관련이 있어요. 요 글자도 마찬가지겠죠. 불글적자하고 관련돼서 배워야 될 것이 아니고 이 글자와 관련돼서 배워야 될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이다 이거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이 다 불글적자 아니 또역자하고 관련돼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용사를 갖다는 불글적자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고문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쓰이는 글자만 놓고 보면 불글적자가 되어 있으면 불글적자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불글적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밭전자니에요. 자,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중국어에 대해서 능통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게 밭뿐만 아니라 논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논까지 포함해서 모든 농토를 뜻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에서는 논밭을 다 뜻하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밭농사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밭의 뜻으로 쓰이고 논의 뜻은 호대로면서 논에다 물을 많이 지구에서 키우기 때문에 물숫자를 한 번 더 붙인 글자가요. 논답도로 만들어져 쓰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일본이 또 같은 한자문을 했고 일본이 사실인데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들어싸여가지고 강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논문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논의 뜻으로만 쓰이고 밭의 뜻은 화전 같은 걸 내서 밭을 이루기 때문에 불화자를 붙여서 이거 화전전자, 밭전자, 이 내년 밭전자인데 화전전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 아니고 일본에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달리 부를 명칭이 없어요. 마땅한 명칭이 없으니까 화전의 전자로 봐서 그냥 화전전자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세 개의 나라가 이제 의미가 달라지게끔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에 내 논의 물그러기 아전인수가 내 논의 물그러기 논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밭전자를 논으로 쓰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전인수가 내 논의 물그러기를 밭전자를 쓰는데 이 글자를 논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글자를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내 논의 물그러기를 이라는 말이 사자성어 만들었다면 아답인수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세 개의 나라가 서로 이렇게 달라진 상황인데요. 요 밭전자의 옛날 글자를 보면은 주나라 시대 때 정전법이 행해졌는데 정전법처럼 이렇게 이 농토 가운데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쓰여진 글자도 있지만 뭐 더 많이 이렇게 획이 더 많이 키워져 가지고 이런 형태 글자들도 다 밭전자예요. 다양한 형태로 쓰여 있어요. 각골문 형태에서는. 자, 그런데 이 형태에서 이게 맨 가장자리 부분은 농토의 경계를 나타내는 상황이고, 가운데 들어가면서 여기에 많은 가로 세로 선들이 있지만은 그걸 단순하게 그냥 10장형태로만 표현했는데 이건 뭘 나타내느냐를 두고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농토에 가서 볼 수 있는 농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관련돼서 두둑이라든지요, 또는 고랑이라든지 또는 이랑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농토에 일구어진 형태를 보고요, 농토에 일구어져 있는 형상을 보고 두둑이라고도 하고 고랑이라고도 하고 이랑이라고도 하고 두렁이라고도 하고 도랑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을 요즘에 아이들이 문해력이 약하다 보니까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여기 열십자 형태는 뭘 나타냈냐 이거예요. 이 두둑이 뭔지 고랑이 뭔지 이랑이 뭔지 두렁이 뭔지 도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이 뭐인지를 갖다가 설명이 애매한데 두렁을 나타낸 거예요. 두렁. 그러니까 측면으로 지면이 이렇게 있어요.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면을 옛날 사람들이 신경법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깊게 파가지고 소 같은 걸 이용해서 땅을 깊이 파가지고 땅을 이렇게 깊게 파요. 그럼 그 판의 턱은 어떻게 돼?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파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파인 부분과 올라가는 흙이 올라가는 부분이요. 이게 파인 부분, 흙이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되는데, 요 경계 가장자리 경계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높게 이렇게 높고 넓게 하겠죠. 그리고 요 경계를 사이에 두고 다른 농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농토가 있으니까 다른 농토도 이제 또 땅을 일궈야 되니까 이렇게 파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요것이 바로 두렁이에요. 이것이 두렁. 논두렁, 밭두렁, 이게 두렁이 바로 이게 논두렁, 밭두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렁이에요. 두렁. 그 다음에 두둑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곡물 같은 거 심어요. 모 같은 걸 심는 거죠. 그래서 여기요, 최고 내려간 부분에서부터 최고 올라간 부분, 여기 내려간 부분이 여기 최고 올라가는 최고 높은 부분이요. 요 부분이 바로 두둑이에요. 두둑. 그 다음에 최고 높이 올라간 부분, 최고 높이 올라간 부분에서 최고 낮은 부분까지 요 부분이 바로 고랑이에요. 고랑.
두둑과 고랑이 서로 맞물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둑과 고랑을 합친 요 부분이 이랑이에요. 이랑. 그래서 두둑과 고랑과 이랑이 두렁이 해계두공. 도랑은 뭐이냐? 자, 여기 농토의 경기, 두렁이 농토의 경계잖아요 지금. 이쪽 농토하고 이쪽 농토의 경계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요 사이에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여기다 두렁이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농토가 있는데 두둑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둑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파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물이 흘러. 여기가 고랑이야. 여기가 고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여기가 고랑. 아니 고랑이요 도랑. 이 고랑이 이거 도랑이요 도랑. 돛도랑을 뜻은 도랑. 그래서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한자로서 일왕을 나타내는 것은 일왕경자. 망경창파를 뜻은 경자. 두둑은 밭두둑 정자. 1정보 2정보를 뜻은 정자. 고랑은 고랑정자. 두럭은 두둑반자. 도랑은 도랑구자. 한자로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토가 일궈졌을 때에 그 일궈진 농토 관련돼서 두둑, 고랑, 이랑, 두렁, 도랑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런 말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두둑은 공물을 싣기 위해서 흙을 북돋아는 부위. 그 다음에 고랑은 그 북돋기 위해서 파는 부위. 그 다음에 두렁은 이쪽 농토와 이쪽 농토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사람이나 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 여기다가 뭐 콩도 좀 싣고 그러긴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렁 사이에 이렇게 파는 것은 물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흐르게끔 해놓은 곳은 도랑. 그래서 도랑과 고랑 구분해야 되고 두렁과 두둑 같은 걸 구분을 잘 해줘야 돼. 그리고 한자로서 이랑은 일왕경자, 두둑은 두둑정자, 고랑정자, 두둑반자, 두렁반자, 그 다음에 도랑구자 해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밭자의 요 열십자의 형태는 뭐라고요? 뭘 표현했다고요? 그렇죠. 두렁을 표현했어요. 두렁. 그리고 두렁이 있다는 것은요. 요 농토가 전부 다 내 땅이면 두렁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두렁이 있다는 것은 이 당시 사유재산 제도가 실시했다는 니논 내논을 구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니논 내논을 구분한다는 건 사유재산 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문화가 담겨 있다 이거예요. 이 발전자에. 그리고 요글자가 밭이란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농토를 갖다가 일구는데요. 들판에만 일구가 아니라 산비탈 같은 데다 농토를 일구도 해요. 그럼 산비탈에다 농토를 일구려면 거기에 우거져 있는 잡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단 없애야 돼요.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게 오늘날은 포크레인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나무 뿌리까지 다 파헤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으니까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인력으로 올라가면 이게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사용했다? 불을 사용했어요. 불. 화전. 잡목이 우거진데 불을 피워가지고 싹 불태우고 이제 제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불을 피우면은 그 숯불 속에다가 그러니까 숯불이 잡목이 우거진 숯불에다가 불을 피운다니까요. 그게 불사를 분자 아니에요 지금. 불사를 분자. 불을 피우면 그 숯불 속에서 사는 동물들이 산짐승들이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불을 피해서 토끼나 뭐 노루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화전을 하는 사람들이 잘가 빠이빠이 오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동물성 단백질이 귀한 시절이니까 그걸 잡아야 돼요. 잡는 거 사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사냥하다 이 뜻이 있어요. 사냥하다. 사냥하다 이 뜻이 있고 우리가 사냥하다를 뜻하는 이음절 한자를 뭐라고 그래요? 절 우리 화순적에서 이제 절로 익히지만 전엽이라고 하죠. 전엽. 사냥할 엽자. 가만히 있어요. 엽자가 오래간만에 쓰려고 하니까 엽자가 생각이 안 나 지금. 우리 네모에서 그 X자로 하고 밑에 그 G서자처럼 밑에 그 정수리 신자 위에 꼭대기가 점이 위에 비침이 없는 정수리 신자 위에 그걸 안에는 맞고 아니 내가 정수리 신자 위에 꼭대기가 없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아, 저 탈갈기 엽자를 써야 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힌트를 줘서. 큰일이야. 아이 생각지 않다가 오래간만에 써보려 이렇게 헤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큰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절려. 사람이 아니지. 엽총 올 때 쓰인 거죠. 이제 구구마 돼가지고 앞에 나오는 엽인데요. 자, 전력이 이 사냥하다를 뜻하는 이음절의 한자예요. 이 식을 그러니까 우리 이걸 읽을 때는 전력전력 근데 전력이 아니고 전력전력 그러는데 그렇게 쓰겠죠. 철력은 내과에서 고기 잡는 걸 말한 거 이거예요. 철력 이때 내천자를 써가지고요. 내천자도 이것자도 고구마돼서 철로 익히는데 철력 전력이 내과에서 고기 잡는 것은 철력 이게 내천자를 쓴 철력. 그 다음에 그냥 사냥하다의 의미는 전력. 그런데 이제 사냥하다는 뜻은 후대로면서 다시 등근을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분화돼 나오면서 이 글자가 사냥하다의 뜻이 있기도 하지만은 다시 등근을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게. 자, 바로 뭐 화전을 때 쓰이는 전자예요. 전답을 때 쓰는 전답을 때 쓰이는 글자, 뭐 할 때 쓰이는 글자. 아까 정전법 얘기했죠. 여전제모, 정약용 균형에 있던 여전제모 이런 말들의 전자가 이 글자고, 이 글자는 다른 글자고서 더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바로 한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예요. 이 글자가 전원저인데 세고치가 달라붙어가지고 세고치로 만든 빈여전자인데요. 비녀로 머리를 장식하죠. 머리를 꾸미죠. 그래서 꾸미다 장식하다 그런 뜻이 더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소라로 장식해서 만든 물건이 나전칠기가 있어요. 나전칠기 소라라자를 써서요. 그래서 나전칠기할 때 쓰는 전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때는 소라로 꾸민다 이거죠. 이 꾸미다 뜻이 있다고 있어요. 장식하다 뜻이 있다. 근데 소라로 꾸며서 만든 칠까지 해. 오칠을 해요. 그래서 오칠할 칠자에다 그릇기자를 써서 나전칠기라고 하죠. 한자를 하면은 나전칠기가 뭐예요? 뭐 소라 같은 걸로 하고 뭐 오칠할 칠자를 이게 소라라자 오칠할 칠자를 알고 있다고 치면 소라로 꾸미고 오칠 같은 거 해서 만든 그릇이에요, 도구예요, 뭐 기구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자를 모르면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면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 뜻이 뭐냐고 하면 이제 뜻을 알지 못하는 거지. 그게 문해력이잖아요. 그게 문해력. 요즘에 문해력이 지금 화두가 돼 있는 상황인데 문해력에 뭐 요즘 아이들 저 금일 그러면은 우리 한글로 금일 그러면은 이게 금요일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인 줄 모르고 이제금자에 쓰는 이제금자를 쓴 금이라는 걸 모르고 금요일이 금자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자 많이 얘기 되어지고 있잖아요.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 금일 이렇게 써놓고 읽는데 금일이 뭐냐면 금요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금의 금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 못한 게 문해력과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문해력. 문해력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문해력의 문자가 문자의 문자.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지
문자 쓰네 이런 말 있죠. 그때 문자는 뭐냐면 한자를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문자가 우리나라 말 국어인데 국어 속에 쓰여지는 문자가 70%가 한자와 관련돼 있어요. 한자어나 혼종어 같은 걸 따지면 혼종어가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두 개 나라 말이 합쳐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깡패의 패자가 우리가 깡패란 말 쓰지만은 패자가 여러 부리들이 남사당 패울 때 쓰는 그 패자고 깡통 같은 경우도 뭐 통통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 깽 다룰 때 쓰는 깽오고 이건 캔을 때 쓰는 맥주 캔을 때 쓰는 캔을 써요. 이거 깡패 깡통 이런 말들조차도 한자와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말들이 포함됐으면 이런 것까지 포함되면 70%가 한자라니까요. 문예리 회계는 곧 한자를 공부해요. 한자 공부 사실은. 근데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이 수박 겉달기식으로 글자 써놓고 그냥 풀이만 해놔. 그 글자가 왜 그 뜻인지 설명이 없어. 그 설명을 하면 한자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한자를 배워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한자가 아니고 지금 문해력이 지금 문제잖아요. 어휘를 가르쳐야 돼요. 어휘. 중요한 건 어휘예요. 어휘.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한자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이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휘에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요. 나전철기 뭐 이런 말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말인지를 교육전에서 어린 학습자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도 한영을 역자가 지서자가 아니잖아요. 목갈기 역자. 목갈기력자. 네네네. 지서를 쓰셔서 밑에 봐. 그 위에 저 삐침이 없어야 됩니다. 삐침이 없고 정수리 신자 써요. 예. 이렇게 써야 되나? 예. 이렇게 써야 되네. 예. 몰라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리그만 쓰다 보니까 헷갈린다고. 아주 잘 됐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요. 목갈기력자. 섣달락자 뭐 이런 데서 쓰이잖아. 정수리 신으로 쓰면 안 되고요. 위에 네모 위에 삐침이 없어야 됩니다. 아, 이 삐침이 없어야 된다고? 정수리 신자 이만큼. 예, 정수리 신자 형태지만 저 삐침은 아이, 나한테 오래간만에 이거 없애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 하여튼가 잘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병구절자. 글자의 뜻부터 살펴보는데 병부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군사병자에 부신부자. 글자 그대로 보면 군사를 부르는데 사용되는 부신이 뭐냐면은 약속의 증표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증표. 부신, 신표. 병사를 부릴 때에 사용되는 부신을 말하는데 부신은 신표의 일종이에요. 그 신표를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나무나 또는 대나무나 또는 옥이나 또는 뭐 청동 이런 것으로 만들고 또 형태도 있죠. 뭐 동그랗게도 만들고 네모나게도 만들고 또는 뭐 범의 형상으로도 만들고 뭐 거북이 형상으로도 만들고 뭐 물고기 형상으로도 만들고 그래요. 이게 군사에 사용되는 것도 부신도 신표도 이렇게 여러 재질로 인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병부가 일정한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가 없으니까 그 병부 자체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글자가 병부 형태, 병부가 병부 형태로 나타나지 왜 병부 형태로 안 나타내냐고 자꾸 하는데 병부가 일정한 형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글자가 병부란 뜻만 있는 게 병부를 받는 사람하고도 관련되는 거란 말이에요. 명을 받들어서 병부를 받는 사람하고도 관련이 돼. 그러면은 명을 받들어서 병부를 받는 사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 모양으로 표현하는데 거기서 생겨난 글자를 갖다가 큰데 작은데 사람 모양인데 왜 크다가 됐냐 이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어르고 있는데 두 사람으로 오지 왜 빛이 됐냐 이게 뜻이. 다 문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과 밀접한 어떤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뜻이 병분이가 왜 병부로 표현하지 않았냐고 오고 이게 사람인데 왜 병분이가 됐냐고 오는데 이게 그런 의식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저도 한참 공부할 때 공부를 해서 한 4, 5년 정도 되니까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렇지 했는데 그것이 뛰어넘으면 이제 개연해져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 한순간은 와. 왜 그런지 보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이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한자를 이해하는 이제 깊이가 생겨나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과정을 지나쳐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병부 자체를 나타내기가 힘드니까 병부를 받드는 사람과 관련인데 명을 받드는 사람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의하고 있는 사람 형태에서 정형을 되고 있지. 또 의부르고 있는 형태니까 서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도 있지만 서서 의부르고 있는 형태도 있어. 그 서서 의부르는 형태나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에서 정형된 글자는 바로 이 글자. 그래서 이 글자도 병부 절대예요. 이렇게 변형이 돼서. 옛날 사람 달리 명칭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변형자라고 해도 같은 병부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병부를 받들어서 명을 행하는 사람과 관련된 명령할 영자라든지 그 명령할 영자에다가 이 글자를 하나 붙이는 명령할 명자 이런 데서 이제 그 글자 있어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글자로 올라라 더 간략해서 이렇게도 쓰고 있지만은 옛날 흔히 이렇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나무로 이렇게 해요. 나무를 동그랗게 약간더 동그랗게 만든다고 해야 돼.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병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발병부 이게 발병부를 줄인 말인데 병부 이렇게 쪼개요. 저기 이제 왼쪽은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임금이야. 임금이 갖고 있고 하나는 뭐예요? 병사를 부리는 사람. 병사를 부리는 사람이 관찰사나 절도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근데 나라님이요. 임금이 군사를 갖다가 어떤 쪽에다가 동원시켜가지고 뭐 어떤 군사적인 행위를 해야겠다면 칙지를 써서 이 자기 갖고 이 왼쪽에 병부를 갖다가 그 군권을 갖고 있는 관찰사나 절도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칙지를 입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병부하고 임금이 보낸 걸 이렇게 합쳐봐. 그게 부합이에요. 병부의 부자가 에서 나온 이 부자에서 나온 말이 부합이요. 부합한다. 합쳐보는 상황이 부합이에요. 이게 군사들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서로 불가피하게 헤어질 때에 일반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옥이라든지 뭐 거울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쪼개 거울 이렇게 이런 옥 같은 거 이런 걸 쪼갠다고요. 쪼개가지고 하나를 이제 두 사람 갖고 이거 부부가 헤어진다고 지금 부부가 헤어진다면 거울을 갖다 있겠니? 거기서 나온 말이 파경이에요. 파경. 거울을 깨는 것이. 이 파경이 오늘날은 헤어진다는 의미로 쓰 있지만 원래는 다시 만날 걸 기하고 그런 행위였던 거야 이게 원래. 그래서 파경을 해야 될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부부가 서로 헤어짐을 한탄하는 탄식하는 그 사자성어를 갖다가 파경지탄이라고 한다. 파경지탄.
부부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한탄이 파경지탄이에요. 파경지탄이고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만나면 파견중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종자. 다시 있는데 동그랗게 만들어서 부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파견중원이 되는 거예요. 중원. 근데 오늘날은 이걸 다시 만날 걸 기하고 쓰는 말이었지만 오늘날 그냥 헤어지는 것으로만 써먹고 있다는 파견은. 저 주몽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저 뭐 일곱 모나는 뭐 돌 위에 그걸 찾아 칼 갖다가 분질러 놓고 주몽이 부위에서 고구려를 세웠잖아요. 고구려를 세우기 전에 부위에서 몸을 피신할 때에 자식이 태어나면은 부인한테 육광 위에 물건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게 칼 분질러 가지고 넣어놨잖아. 그걸 유리왕이 찾아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자식이면 알고 왕세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부합과 관련된 일이야 지금. 기억이 희미해가지고 명쾌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있지만은 자 그리고 요 글자가요.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의미 역할하는 글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글자로서 우리 책에 보세요. 책에 보시면 오늘날 교육의 현장에서 실사자오고요. 빗색자로 써서 가르치는 사람들 아직도 많다니까요. 다행히 2007년도에 교육인적자부에서 고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써라? 이렇게 쓰라고 했죠. 이렇게 쓰라고. 그때 10글자 딱 10글자만 했는데 이게 뭐 강할 강자를 이렇게 쓰지 말고 뭐 이렇게 쓰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예요 이혼인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지 말고 10글자 이렇게 쓰라고 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웃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명쾌하게 지시를 내리는데 요것과 요것이 이미 속자가 돼가지고 옛날 크롱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고시를 정확히 내렸다고 치면은 공경할 경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잠길 잠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걸 내렸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걷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서로 교환돼 쓰고 있으니까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초대로 쓰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책이 조금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놓고 고치려고 해야지 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걸 놓고 고치라고 하냐고. 근데 그 중에 그 10글자 가운데 딱 마음이 들게 고치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빛의 쌀을 쓰면 안 되거든. 왜 그동안 빛의 쌀을 쓰냐면 흔히 쓰이는 빛의 쌀로 잘못 본 거야. 이걸 흔히 쓰이는 빛의 쌀로 잘못 본 거야. 그래서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요. 인쇄 매체 요즘에 지식정보화 사회가 돼 있으니까 컴퓨터에다 글자를 만드는다며. 글자를 만드는 사람이 한자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산업 디자이너하고 뭐 이런 출신들이 만들어낸다며. 이 사람들 한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글자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이 봤던 빛색자 나오고 이렇게 무심코 만들어 넣는데 그거 일반화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조금 나와 있어야 될 글자라는 걸 모르니까 이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요게 조금 튀어나온 것이 없어야 되는 걸 모르고 튀어나오게끔 해서 만들어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명백하게 이게 틀린 글자고 명백하게 틀린 글자니까 맞는 글자로 이렇게 고치라고 해야죠. 근데 이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그 한자 교육을 입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것하고 난 생각이에요. 자, 근데 끊을 자자만큼은 제대로 했다는데 끊을 자자를 분석해 보면 실사자고 칼도자고 바로 요것의 형태가 달라붙은 요것의 형태가 이렇게 아까면서 의부르고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요. 의무부인 형태를 병부절자를 갖다가 변형시켜 놓은 글자 이게 지금. 자, 이게 올바른 글자인데 실사자하고 칼도자하고 이것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의 형태는 이렇게 아까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이 형태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바뀐 거 이거 아비 있는 게. 변부절자가 변형된 형태예요. 그 절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칼로 실을 끊었다고 해서 끊을 절자가 된 거죠. 그 다음 글자가 지금 마디절자인데요. 이 마디절자가 또 문제예요. 마디절자 명백하게 설명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35년 넘게 문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디절자를 오늘날 인쇄매체를 통해서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 책에도 지금 이렇게 스펠이 됐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쓰는 방법이 이게 정확히 쓰려고 치면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요.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런데 오늘날 일단 손으로 쓸 때요. 오늘날 손으로 쓸 때 우리나라는 이걸 이렇게 쓰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은 또 여기서 한 획을 또 더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확히 쓰려고 치면은 요 형태가 맞는데 이것이 대중머리하고 고소할 급 또는 고소할 흡 하는 글자고 아니 요거요. 그 다음에 병부절자 이렇게 세 개가 요 글자가 밥식자의 본자가 바로 요 글자라고 했는데 요 글자의 고문자는 이렇게 밥의 뚜껑이 있고 밥이 고봉이 이렇게 담겨진 형태를 갖다 정형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 형태에서 요 형태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밥이 담긴 그릇에 담긴 밥을 보고 이 고소한다는 뜻이 나온 글자예요. 고소할 급 또는 흡이 놈이 자꾸 바뀌니까 어떤 놈을 쫓아가냐 뭐 옛날에 이루어진 놈이냐 오늘날에 이루어진 놈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반영을 하고 보니까 어떤 책에는 급이 되고 어떤 흡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요 형태를 줄여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그걸 더 줄여서 이렇게도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고 우리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쓴다니까 더 간략해서 그리고 요것은 뭐냐면 인쇄 매체를 통해서 글자를 만들어 낼 때에 여기 본자를 놓고 요거 삐침 있죠 삐침 요것이 짧은 공간에 표현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이가 힘들어. 이거 지금 칠판장이 엄청나게 크게 글씨를 쓴 거야. 우리가 주로 인쇄 매체를 통해서 출력되는 책에 출력되는 글자들이 10포인트 크면 뭐 11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아주 조그만 공간에다가 이걸 갖다 삐쳐내려고 치면은 글자 하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삐쳐서 집어내려면 힘들어. 글자를 만든 사람이 힘들어. 그리고 굳이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계단 현상.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어요. 글자를 만들 때 그걸 너무 좁은 공간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큰 공간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삐침의 형태를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보이는데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 공간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큰 공간은 촘촘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줄이면 이렇게 보이는데 좁은 공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좁은 공간이니까 이렇게 두 칸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야. 이게 계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단 현상이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만들 때 어떻게 돼요? 여기 획을 갖다가 두 손으로 이렇게 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가 발달돼도 사람 손을 못 따라한다는 게 이런 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예요? 인쇄 매체를 통해서 다 이렇게 나오지,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니 일본도 그렇고 기계는 뭐 일본 기계는 다르고 뭐 중국 기계는 다르나? 그러니까 이게 마땅치 않으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거 피가 좀 피르거든, 수월하거든.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 넣기잖아. 그게 일본, 중국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글자가 병구절자가 지금 음역하른다고 설명을 했는데, 본자를 놓고 보면 대중물이 오고, 도살급 또는 허보고, 병구절자가 음역하를 한다고 했는데, 설문해자에 보면은, 요 글자 자체를 풀이를 갖다가 종, 주, 해놓고 즉, 성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대죽자에 의해서 맞이란 뜻이 이루어지고 요 고측자에 의해서 나아갈 즉 고측이라고 하는 글자에 의해서 의미 절이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문제가 이제 이 즉이 어떻게 절이된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마지막 종성이 지금 기호과 리을로 차이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설문해자에 또 고축자는 어떻게 나아갈지 고축자는 어떻게 또 풀이를 해놨냐면은 종 급해놓고 철이 또 음역을 한다고 표현했어요. 이 글자는 요 글자가 뜻의 역할을 하고 요 글자가 음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또 요 글자는 또 요 글자가 음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요 글자가 음역하는 요 글자가 다시 이 글자에서 음역하니까 요 글자가 음역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이 글자에서 이 글자가 음역하는 건데 이 글자에서 음역하면 결국 이 글자가 음역하는 이 글자가 음의 영역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냐니요? 근데 이 글자가 음이 즉이고 이걸 절이네? 그래서 이게 설문해자 풀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잘못됐을까요? 이걸 밝히는 사람이 없어.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 맞아요. 설문해자 풀이 맞아요. 즉이 절이된 것이 맞아. 즉이 절이된데 그러면 최고 문제는 기억이 리을이 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가운데 이게 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글 속에 물이 넘치는 상황 물 숫자에 고물자를 높여놓은 형태예요. 물이 그래서 넘치죠. 이게 원래 넘친다는 뜻의 글자인데 물을 자꾸 더하니까 넘친다고 해서 여기서 정의된 글자가 더할 익자가 되고 넘친다는 뜻의 글자는 30을 한번 더 붙이죠. 네 개가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예요. 근데 이건 이기고 이건 일이잖아. 기역과 니을이 교환됐죠? 그런 셈이야 이게 지금. 기역과 니을이 교환됐는데 그래서 더 자료를 찾아봤어요. 요 글자에다가 요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도 쓰자니 이렇게요. 이렇게 간략해서 이렇게. 이게 증률나무 질자예요. 증률나무 질자. 고축자가 음역화를 하고 있는데 증률나무 질자예요. 증률나무. 찾아봤어요. 네. 근데 저 불가에서 지팡이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산자가 밑에 이렇게 다는 산굽이 절자예요. 산굽이 절자인데 고축자가 지금 음역화를 했는데 고축자가 음역하는데 절이 되고 이것도 고축자가 음역하는데 절이 됐잖아요. 이것도 고축자가 지금 음역하는데 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음의 변화가 전방위적이라니까요.
입자가 1이 된 것 때 이 기억이 리을로 바뀐 것처럼 여기서도 즉이 리을 이랬는데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글자에서도 리을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음의 변화가 커서 그렇지 즉자가 음역하는 건 분명한 거야 지금. 그래서 설문의 견해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글자는 이 글자가 음역하고 이 글자가 음역하는 이 글자가 다시 여기서 음역하는데 결국 절자가 음역하는 등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글자를 봐도 또는 그처럼 표현되는 이런 글자를 봐도. 다만 우리가 오늘날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의 변화가 있다 뿐이지 즉자가 음역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래서 마디절자도 궁극적으로는 병부절자예요. 곧적자 나을 적자가 음역하는 글자는 알아두시고요. 요 글자가 다시요. 이해가 됐죠? 네. 다시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은 나무로 만든 비요 머리를 빗는 빗질자예요. 질문톡이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또는 뭐예요? 줄비하다. 시체가 줄비하다. 빗살처럼 이렇게 쭉 시체가 늘어서 있어요. 머리 빗는 빗의 빗살처럼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저 질풍 오고 바람에 머리를 빗질러 오고 비에 머리를 감는다. 그럴 때 쓰이는 질자에서 음역하는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걸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